미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회 각층 여러 군데에서 피해자분들이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일도 많았었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얼마 전에 유명 정치 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그보다 전에는 클럽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횡행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미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회 각층 여러 군데에서 피해자분들이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일도 많았었죠. 아무튼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가해자의 입장에 몰렸을 때, 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의 입장에 섰을 때 각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개정법에 따르면은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형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분열을 가늠한 자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개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가늠한 자라고 해가지고 피해자를 부녀로만 한정하지는 않고요. 남자들도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좀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파탄이라든지 신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사실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부가형이 굉장히 많아요. 신상정보 등록,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을 내리고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전자발찌. 근데 왜 이렇게 집행유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집행유예 판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범죄는 과거에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한 범죄였었거든요. 근데 개정법에서 친고죄를 폐지해가지고 그런 거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는데, 과거의 법률적 규정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그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다 제출하면 그 사유를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참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든지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전략, 과연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과연 이게 정말 수사기관에서 문자가 온 게 맞는지, 혹시 장난치는 게 아닌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고소하였는지에 대한 사건 진위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해서 사건의 진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전화 끊으세요. 다시 한번 심호흡하시고 이 사건에 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될지,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한번 먼저 하셔야 돼요. 연락은 항상 꼭 받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야 하면서 이거 지워버리는 불상사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법률 규정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 후에는 바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전혀 못하고 버버버버버 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다 해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먼저 전화하셔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신 뒤에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수사나 재판을 진행해야 될지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느 일시에,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숨기지 말고 모든 사실관계를 일단 밝히셔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법적 평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일단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내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재판 상황까지 이끌어 나가실지는 전문가들과 한번 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끝까지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있었을 경우 뭐 CCTV도 없어요, 몰카도 없어요, 녹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 따른 진실 게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깨트려 버려야죠. 그 깨트려 버린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행위 상황, 앞뒤, 전후 상황,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뭐 문자 메시지를 서로 받았는지 이런 것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앞뒤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에 반대돼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 단 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했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증언을 할 때까지 초지일관 똑같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죄냐 무죄냐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자, 실제로 피해자가 일시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가해자의 행위까지 하나하나 묘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뭐 칼을 들었다든지, 오른손으로 내 여기를 때렸다든지, 뺨을 때렸다든지,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한 뒤에 그 맥락 가운데서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되는 그 기억의 소멸 또는 뭐 기억의 흐려짐 이런 것들을 참작하기 때문에 큰 맥락 안에서 크게 갈라지지 않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갑자기 법원에 출석을 해서는 그게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식으로 거꾸로 갑자기 상황을 뒤바꾸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되겠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범죄라는 것은 원래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게끔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루되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